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얼마 전 K-팝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 영화 한 편이 공개된 뒤 이른바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 줄여서 캐데헌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영화는 악기들과 싸우는 K-팝 걸그룹이 주인공인데요. 영화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 각종 음악 차트에서 상위권에 오르며 화제성과 음악성을 동시에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게다가 한국 음식과 전통문화 그리고 서울의 명소들이 영화 곳곳에 등장하면서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영화에 대한 세계적 인기가 한국 문화 전체를 높이 평가한다고 볼 수만은 없을 텐데요. K-팝 데몬 헌터스 열풍으로 보는 K-팝과 K-컬처의 현주소, 오늘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전문가 세 분 소개합니다. 열린 토론에서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셨죠. 김헌식 문화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헌식입니다. K-팝 관련 책을 여러 권 내셨던 박희아 음악평론가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박희아입니다. 영화 전문기자로도 활동하고 계신 허남웅 영화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남웅입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캐데헌, K-팝 데몬 헌터스인데요. 자, 세 분도 보셨죠? 그럼요. 네. 당연히 여러 번 보셨을 것 같은데 네. 공개되자마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 분은 이 작품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 먼저 듣고 또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헌식 평론가부터요. 네, 사실 저는 K-팝 데몬 헌터스가 제작된다는 거를 몇 년 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K-팝이 이렇게까지 넷플릭스에 제작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감감무소식이에요. 소식이 없어요. 지금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 넷플릭스에서 오리지널 빨리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되지 않으니까 잘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공개가 이제 된다고 했는데 주목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제작이 된다고 하고 나서 별로 이제 소식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대를 하지 않았고, 또 특히 K-팝을 활용한 컨텐츠들이 우리나라에서 몇 편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 좀 소재주의에 함몰되는 그냥 그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측면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공개됐는데 보지 않았어요. 근데 공개된 그날 오후부터 갑자기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자분들이 이제 전화를 하는 거죠. 왜 인기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대부분 기대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이 필요하니까 이제 전화 오기 시작해서 저도 그때 전화를 받으면서 보기 시작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박희아 음악평론가였군요. 네, 저는 이제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약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최고의 노력, 그리고 센스, 그리고 최적의 타이밍이 맞아떨어진 결과물이라고 좀 생각했는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사실 K-팝이라는 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소재로만 활용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충분히 연구한 흔적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음악 전문가 입장에서 충분히 이건 콘텐츠로서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음악들을 작곡하고 작사한 것도 한국 기획사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은 전적으로 미국이나 다른 곳에서 한 겁니까? 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작곡진들 그리고 프로듀서들이 많이 합류를 했는데요. 사실 그거를 전두 지휘한 것은 이제 원래 이 영화를 제작한 제작사와 이제 그리고 또 넷플릭스 쪽이겠죠. 근데 네. 이제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아티스트들이 거의 이제 한국 K-팝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들 그리고 미국 음악씬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협업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말 그대로 K-팝이 완전히 100% 포함된 내용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나라의 레이블과 협업을 한 건데요. 그 레이블 수장이 옛날에 원타임에서 활동을 했던 테디입니다. 그래서 테디 같은 경우는 워낙 케이팝 인기곡들을 많이 실제로 창작을 했기 때문에 또 매기강 감독이 원타임 팬이어가지고 이제 제안을 했고 또 그 레이블에 소속돼 있는 프로듀서와 이제 작사 작곡가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뭐 케이팝 수준의 작품을 이제 노래들을 만들어낸 거죠. 네. 매기강 감독은 허평동관님 한국계입니까? 네, 한국계이고요. 아. 그 5살 때 이제 캐나다로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지내다가 애니메이션에 이제 재능이 있어가지고 애니메이션 학교에 들어가서 애니메이션 작업을 계속 해왔고 또 이제 캐대원 같은 경우는 이제 첫 장편 작업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적인 요소들 그리고 한국인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봤을 때 이제 외국의 영화들을 봤을 때 한국을 다룰 때는 보통 한국을 한국적으로 다루기보다는 굉장히 외부인의 시선으로 다룬 경우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캐대원이 다른 것은 역시나 지금 한국을 굉장히 잘 아는 감독이 한국적인 것을 외국의 시선으로 녹였을 때 또 얼마나 새롭게 비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에 좀 김원식 문화평론가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대를 갖지 않았던 게 K-팝에다가 악기를 물리치는 일종의 좀 오컬트가 결합이 된다? 이거 어떻게 결합할 수 있지? 라는 그런 이제 좀 일종의 의심의 시선들이 있었는데 네. 굉장히 좀 보기 좋게 그 시선들을 물리쳤고 그러면서 좀 굉장히 크게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네. 이보다 먼저 이제 개봉했던 저는 또 마동석 주연의 데모넌트스만 생각하고 있다가 하늘짝 놀라면서 저도 정말 인상적으로 정말 빠져들어서 봤던 그런 애니메이션 영화가 바로 K-pop 데모넌트스인데 김수빈 의원 이게 지난달 20일 6월 20일에 첫 공개한 후에 계속 인기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비결은 뭡니까? 일단은 뭐 수치상으로 보면은 넷플릭스에서는 이 영화 부분에서 계속 세계 1위를 달린 면이 있고, 근데 영화 콘텐츠로서는 애니메이션인데도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어서 또 미래적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고, 또 OST 같은 경우에도 이제 더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많이 회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빌보드에서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 이제 진입을 했다라고 했을 땐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리고 사실 빌보드 차트에서 제일 힘든 게 핫 100이라고 하는 싱글 차트거든요. 거기서 6위까지 올라갔고 심지어 차트 안에 8곡이나 포진이 되니까 이런 점에서 놀랍다라는 이제 평가를 이제 듣게 된 거고요. 네. 또 여기에 이제 넷플릭스가 아카데미의 주제가상에 출품하겠다까지 얘기를 나오니까 어느 때보다도 이제 화제가 많이 되는 것 같고 또 관련 굿즈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사실 뭐 인기 요인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K-팝 팬들이 좋아하는 거를 제대로 파악하고 잘 살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잘 주목하지 않았던 애니메이션에 주목했다는 점이 우리한테는 뼈아프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애니메이션이 얼마나 가능성이 무궁무진한가를 거꾸로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저는 인기 요인을 찾고 싶습니다. 네. 이 애니메이션을 본 분들이 많이 궁금해할 텐데 실제로 이제 내용은 또 구성은 애니메이션입니다. 하지만 박혜아 평론가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실제로 노래를 부른 건 가수가 노래를 부른 거죠? 그렇죠. 네, 실제로 가수들이 노래를 다 했고 이 가수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은 작곡가로 활동하지만 또 보컬리스트로서 역량을 가진 사람이 이제 노래를 부르거나 네. 또 뭐 해외에서 이제 주로 활동하는 가수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조합이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낯선 목소리인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노래들이 K-팝의 외연의 구조를 철저하게 따르고 있다 보니까 노래는 익숙하고 뭔가 새로운 목소리가 들린다. 그런 점에서 좀 더 재밌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누구인지를 알 수 없으니까요. 네. 더군다나 더 호기심을 또 자아내면서 또 더 빠져들 수 있는데 허평론가님. 네네. 근데 여하튼 이 애니메이션은 네네. 한국 만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아니고 미국 네네.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미국 일본이 손을 잡고 네네. K-팝을 소재로 한 영화를 만들었다. 네네. 제작 배급사가
모두 미국 기업인가요? 소니인가요? 네, 소니이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영화를 만든 국가가 어디냐, 그러니까 자본이 어느 회사에서 이제 투입됐느냐에 따라서 이제 영화의 국적이 정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 기업이긴 하지만 일본 기업 소니가 이제 할리우드에 진출해서 거기서 이제 영화를 제작하기로 제작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번에 캐데언 같은 경우가 이제 소니 애니메이션 사에서 이제 영화를 만든 경우고, 근데 저는 이제 이 캐데언의 인기 요인을 물어보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익숙하지만 새로운 것. 왜냐하면 할리우드 상반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패한 대작 영화들의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오리지널들이 대부분 실패를 했어요. 예,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과연 오리지널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제 캐데언이 일종의 좀 해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K-팝이라는 굉장히 익숙한 요소, 그리고 또 오컬트도 굉장히 좀 인기 있는 장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인기 있는 장르 두 개를 생소하다고 보이는 것들을 결합했을 때 거기에 시너지가 어떻게 나오냐. 근데 그거를 일종의 뮤지컬처럼 또 접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익숙하지만 익숙한 것들을 합쳤을 때 그것이 발생하는 새로움 같은 것들이 캐데언에서 폭발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 거기다가 이게 K-팝을 다루고 한국 문화를 다루는 것이 우리 내부에서 다룬 게 아니라 외부에서 다뤘잖아요. 근데 그 외부에서 다뤘을 때 한국적인 게 예전에는 좀 그러니까 표피만 다뤘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보면 굉장히 좀 익숙한 요소들을 굉장히 잘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 한국적인 것이 벌써 전 세계에 굉장히 깊게 퍼져 있구나라는 것을 또 증명한 사례가 캐데언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박평은 궁금한 게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 한국 노래 우리는 이제 이걸 이제 K-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K-팝이 그럼 뭐길래 K-팝이 뭐냐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하는 건 참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K-팝 데몬 헌터스에서 K-팝이라는 것을 무엇인지를 부각시켜 줬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을 하는 겁니까? 네,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좀 수면 위로 많이 올라온 거는 이제 방탄소년단, 그러니까 네. BTS가 이제 인기를 얻으면서 도대체 해외에서 인기가 있고 해외 작곡가들이 참여한 작품인데 이걸 어떻게 K-팝이라고 부를 수 있냐라는 질문이 이제 많이 올라왔었어요. 근데 그런 질문에도 불구하고 그 작품의 창작진들, 그러니까 주가 되는 프로듀싱을 맡은 사람들이 사실상 한국인들이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인적 자본을 해외에서 데려오더라도 그 자본을 결과적으로 디렉팅을 하고 통솔하는 쪽이 한국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걸 다 K-팝으로 부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도 굉장히 재밌는 게 아까 이제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K-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오컬트와 음악의 이제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굉장히 새로운 것처럼 말들을 이제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K-팝에서 사실 오컬트는 그렇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네, 이거는 조금 이제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인데 K-팝에서는 이미 뱀파이어 컨셉도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마법사, 마술사, 그리고 또 마법소녀 이런 것들이 이미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히어로 같은 것도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 컨셉들이 오히려 합쳐지면서 음악과 합쳐지면서 굉장히 이제 폭발력을 갖게 됐고 그걸 애니메이션으로 옮겼을 때 오히려 팬들한테 신선함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전후 관계를 좀 다르게 생각해봐도 이게 음악의 힘을 어떤 식으로 이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K-팝이 원래 갖고 있던 본래 그 오컬트라는 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흡수하고 있었던 이 형태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폭발력을 갖게 됐는가를 또 짚어보는 것도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심령적인 그런 오컬트의 내용까지도 네. 파먹었는데 박평남께 이제 궁금해하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K-팝이 J-팝이나 중국을 이야기하는 C-팝과는 네. 어떻게 분명히 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사실 각자 나라마다 주요한 장르들이 사실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음악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서 사실 그 장르적으로 좀 구별이 되기는 해요. 근데 그 특히 J-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보다 좀 더 앞서서 음악 시장에서 좀 개척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J-팝을 좀 대표하는 장르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시티팝 같은 게 이제 J-팝에서 굉장히 대표적으로 얘기가 많이 되는 장르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시티팝을 한 번 더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티팝을 활용해서 그 장르를 다른 장르하고 또 섞는 걸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이 믹스매치라는 개념이 사실상 K-팝에서 너무나 잘 이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그런 믹스매치를 바탕으로 해서 형태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로제
이제 그 아파트라는 곡이 네네.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음. 근데 이 곡도 형태상으로는 이제 사실상 서구의 팝을 이제 빌려온 거거든요. 거기를 네. 훨씬 더 레퍼런스로 많이 삼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티스트가 한국인이고 만든 사람이 한국인이라는 점에서 또 그런 뭔가 정체성이 네. 혼재되는 지점은 있지만 사실상 너무 그런 부분들이 재미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 K-팝이라는 그 혼종적인 장르를 사람들한테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지점이 돼서 그게 바로 K-팝이다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정의가 네. 나옵니다. 꼭 전통적인 것만 고집하지 않고 그렇죠. 그걸 우리 거로 만들어서 더 성화시켰다. 네. 이게 정말 대단하네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진짜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에 오히려 브루노 마스가 와서 영광이었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김민식 평론가 이쯤 되니까 아니 이 영화 우리나라에서 만들지 왜 소니가 만들게 그냥 놔뒀어. 우리도 넷플릭스에 제작 공급을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거는 좀 뼈아픈 얘기인데요. 일단 우리나라의 기획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자체 제작을 많이 추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그룹들, 스타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직접 제작하는 것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제한적인 조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장르에 집중했냐면 웹드라마나 쇼폼 드라마에 집중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들은 짧은 콘텐츠를 좋아한다. 특히 스마트 모바일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짧게 만들어가지고 케이팝 스타들을 출연시키는 그런 형태의 콘텐츠를 제작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착오가 있는 거죠. 일단 디깅 컬처가 확산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짧은 것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관심 분야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넷플릭스 시리즈도 보시면은 뭐 시즌 나오면 그 연작 시즌 계속 찾아서 맞아요. 정주행하면서 밤새 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K-팝 데몬 헌터스는 그런 짧은 컨텐츠가 아니고 온전하게 말씀하신 K-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담아냈기 때문에 열광하는데 그 부분에 일단 놓쳤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애니메이션에 대한 편견이 아직도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니메이션 하면 주로 뽀롱뽀롱 뽀로로를 생각하는 경향, 뭐 아기상어를 보는 경향도 보면은 결국은 이제 유아용이라고 이제 하죠. 그래서 마당을 나온 암탉 같은 경우에도 공전 히트를 치고 지금 최고 기록이 계속 있습니다. 한국 애니메이션사에. 근데 그 작품도 사실은 전 연령대가 보는 장르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유아용으로 만들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애니메이션 장르는 전 세대가 다 보는 장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애니메이션은 리얼리즘 경향이 강한 한국에서 놓친 부분들을 구현해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리얼리즘 경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사실에 바탕을 둔 작품들, 예를 들면 기생충도 그렇고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리얼리즘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애니메이션은 기본적으로 리얼리즘을 넘어서죠. 그리고 시각적 효과들도 리얼리즘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상상력을 마음대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컬트물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를 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반성할 부분은 좀 반성해야 된다라는 점을 오히려 거꾸로 K-팝 데몬 헌터스가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괜히 우리가 네네. 소니라고 하는 기업의 이제 네네. 원류는 일본으로부터 이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걔랑 그 부감을 혹시 가질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소니 픽처스가 이제 세계적인 제작사입니다. 네네. 그렇죠. 이 소니 픽처스가 화평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네네. 제작을 했기 때문에 네네. 내용이나 배경 이런 네네. 부분들의 어떤 또 특징이 장점이 나타나는지 도 네.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소니 픽처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슈퍼히어로라고 했을 때 마블과 이제 DC 두 쪽을 이제 생각해 마련인데 소니도 마블의 중요한 캐릭터에 대한 판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라는 작품으로 애니메이션 사이 또 새로운 좀 장을 연 작품으로 평가를 받고 또 베놈이라는 작품 역시 일종의 좀 빌런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작품? 뭐냐 하면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은 히어로 장르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개척을 해나왔어요. 예.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캐데온 역시도 일종의 히어로 무비 쪽으로 하위 장르를 둘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소니 픽처스에서는 새로운 또 히어로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새로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성공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 좀 덧붙이고 싶은 건, 물론 그쵸, 이 캐대원 같은 작품이 한국에서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한국 문화가 단순하게 한국에서만 다루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세계에서도 한국 문화를 이런 방식으로 다룬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특징으로 볼 수 있고, 그 올해가요 한국 애니메이션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이기도 해요. 왜요? 그러니까 올 초에 이제 테마록이라는 그런 한국 장편 애니메이션이 50만 관객이 조금 넘긴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용으로는 굉장히 큰 성공을 하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그 넷플릭스에서 5월달에 이별의 피리온이라는 또 한국의 장편 애니메이션이 또 공개가 됐어요. 또 봉준호 감독이라든지 또 만추의 김태형 감독이 지금 애니메이션 준비를 하고 있고, 한국 애니메이션은 계속해서 좀 발전된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물론 뭐 일본이라든지 미국에 비해서 아직은 이제 출발 단계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캐대원 같은 작품이 좋은 효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앞으로는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박평론님, 또 최근에 이제 우리가 K-팝의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는 BTS나 블랙핑크를 봐도 네. 영어 가사에 우리말 가사가 섞여 있는 것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번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그 곡들을 보더라도 대체로 이제 영어 위주긴 합니다만 네. 그게 이제 우리말이 섞여 있어요. 네. 이것도 가지는 의미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 중에 또 하나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뭐 BTS라던가 블랙핑크 외에도 뭐 몬스타엑스라던가 뭐 다른 그룹들도 네. 이제 영어 앨범을 따로 이제 낸 그룹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서구 시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동안 생각해왔고, 음악 시장의 본토에 가서도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이 되게 컸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K-pop 데몬 헌터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든 가사를 영어로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지금도 누군가는 들었을 때 뭐 겨우 3-4줄 한글 넣었을 뿐인데 근데 이게 무슨 효과를 갖는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넣은 가사들이 너무 재미있어요. 네, 그런 가사들이 뭐 예를 들어서 난 너의 아이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익숙한 그 한국의 예를 들어서 뭐 아이돌 노래들에서 언제나 나오는 가사들이 있거든요. 네. 굉장히 사실 좀 뻔하게 나오는 가사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다 살려놨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부분을 살린 게 아니라 정말 누가 들어도 이건 K-팝이잖아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K-팝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해외 팬들이라도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가사들을 굉장히 캐치하게 심어놨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K-팝에 대한 연구를 충분히 했다. 팬들이 어떤 지점에서 웃고 떠들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간파했다. 그런 평가가 가능합니다. 네. 우리가 뭐 한때는 또 노래의 영어가 되는 것을 상당히 또 터부시하게 됐습니다. 근데 네. 요즘에는 뭐 스테이키즈도 다, 세븐틴도 다 거기 내용들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김병동 감독님, 또 하나 이 캐대안을 통해서 K-pop 데몬 헌터스를 보면은 우리 전통적인 민화 속에 나오는 호랑이와 같이 익살스러운 이제 캐릭터로 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구체가 돼서 상품이 돼서 캐릭터 상품으로도 팔려나갈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일종의 이 지적재산권을 통한 어떤 뭐 상품화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하지 않을까요? 네, 주목할 만한데, 사실 이제 전화를 많이 받는데 이런 전통 요소에 대해서 질문이 쏟아집니다. 사실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꽂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여기서 좀 바로잡을 게 있는데, 원래 매기관 감독은 K-팝 애니메이션을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착상은 데몬 헌터스예요. 착상은. 그래서 오컬트물을 만들려고 한 거죠. 테마사 주인공을. 근데 매기관 감독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 콘서트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었던 거예요. 콘서트 자체가 일종의 집단 홀릭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뭔가 홀리는 듯한 그런 그 분위기죠. 그래서 그런 음악 장르가 뭐 있을까 봤을 때 K-팝을 이제 착안을 한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착안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만약에 섣부르게 제작을 했다 그러면 그냥 K-팝 콘서트를 등장시키는, 그러니까 아이돌 그룹을 등장시키는 수준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K-팝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연구를 하고 또 K-팝 문화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수기한 데다가 실제로 창작자들을 참여시켰다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한국 문화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한국의 생활문화, 뭐 예를 들면은 떡볶이와 김밥이 등장하는데 초록색 접시에 이렇게 나온다든지, 또 국밥을 먹는데 수저를 이제 밑에 휴지를 깔고 이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루미가 몸이 안 좋았을 때 한약방에 가가지고 한약을 지는 내용이라든지, 네. 또 이제 남산 공원이라든지 성곽길 공원 같은 경우에도 방문한다든지, 이런 생활문화적인 요소에다가 무엇보다 가장 혁신적인 것이지 우리나라 민화에 등장하는 까치와 호랑이가 등장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민화의 본질을 정확하게 깨뜨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검수를 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뭐 파일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우리 전통 민화에서의 호랑이는 사실 귀여운, 그러니까 눈이 굉장히 크고 몸 자체가 동글동글하죠. 우리가 캐릭터를 구상할 때 눈이 크고 몸이 동글동글해 귀여운 맛을 주거든요. 근데 네. 사실 호랑이는 맹수잖아요. 그 맹수를 귀여운 어떤 반려동물 관점에서 오늘날의 어떤 자기 캐릭터로 삼을 만한 그런 요소로 만들어냈다는 것.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처음에 출발은 K-팝이나 한국을 중심에 둔 게 아닌데, 일단 그걸 접목했을 경우에 그 이후의 작업들이 굉장히 본질에 충실하게 작업했다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다. 네. 라고 생각하고, 덤으로 우리 전통 문화가 많이 알려지게 된 측면이 있고, 거기에 또 한계도 분명히 있어요. 이 점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예. 아니, 박평강님 방금 전에 이제 김우식 평론가 이야기했듯이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 제작을 할 때 오히려 그냥 한국의 기라성 같은 우리 K-팝 스타들 있죠. 블랙핑크, 뭐 BTS, 러세라핌, 뭐 아이즈원 다 쭉 한 10분씩 출연시키고 직접 노래도 부르고, 그러면 이 영화가 더 히트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애니메이션과 실사 영화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네. 그 부분을 굉장히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사실 그동안에 K-팝 영화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제 영화 제작사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는데, 그들이 집중했던 거는 캐스팅이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을 정확하게 K-팝 아이돌을 등장시켜서 K-팝의 성장 서사를 얘기하면 되겠지라는, 그러니까 굉장히 안일한 생각이었어요. 근데 결국 그 서사를 바탕으로 해서 제작된 게 아직까지 잘 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성장이라는 거에 집중을 하면은, 이게 K-팝이 예를 들어서 뭐 좀 성공에 도취된 시기를 조금 지금 저희가 아직도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공에 도취된 시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IP라는 게 그 아티스트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할 때는 그게 한계가 있고 절대로 그렇게 활용을 못하고, 대신에 그 아티스트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던가 어떤 점들을 이제 재밌어 하는지를 이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걸 이제 팬들에게 애니메이션으로 구현을 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설득력도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서는 굉장히 감독이나 그리고 제작사가 영리한 선택을, 똑똑한 선택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박평호께서 말씀한 IP가 이제 일종의 지적 재산권, 그렇죠. 이걸 이제 파생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또 되는 것인데, 이 이야기는 세 분과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니 픽처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회사가 또 넷플릭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K-팝을 공개. 그러면 이제 K-팝이 하나의 돈이 되는 장르가 된 겁니다. 허평론가님. 네네. 네, 이제 IP 말씀하셔가지고 이 IP를 그렇다면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게 중요한데, 그 캐대원의 또 장르 중에 하나가 뮤지컬이에요. 그 뮤지컬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할리우드,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고전적인 장르 접근으로는 이렇게 막 그냥 실사 이야기가 펼쳐지다가 갑자기 그 분위기가 바뀌면서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뮤지컬은 할리우드에서는 거의 사랑을 받지 못했죠. 근데 캐대원 같은 경우는 이게 극 중에서 이렇게 좀 그 헌트릭스라는 걸그룹이 공연을 하고 뮤직비디오를 공개를 하고 무대에서 함께 팬들과 따라 부르고,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뮤지컬처럼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K-팝 그런 그 그룹들, 또 우리에게 잘 알려진 K-팝 멤버들, 이 멤버들을 가지고 어떻게 영화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안이 우리는 없었다면, 이미 이제 할리우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룰까에 대한 장르적인 그릇이라든지 접근들이 이미 존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알맞은 그릇에 넣을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캐대원이 또 이렇게 사랑을 받고, 또 K-팝이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그 활로를 모색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작업이지 않았나 싶어요. 김원수 평론가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K-팝이 전 세계적으로 돈이 되는 장르인가요? 사실 그 K-팝에 대해서 음악적인 어떤 특징들을 분석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10대, 20대를 기준으로 하면 저는 청소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는 음악 장르는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 음악 그 자체를 가지고 이제 주로 예를 들면 퓨전, 융복합 이런 걸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왜 K-팝에 주목하냐면 K-팝 그 멤버들은 사실 청소년이라는 부분들을 해외에서는 욕하기도 해요. 근데 청소년들이 중심이 돼서 세계 무대를 누빈다? 그 자체가 많은 세계 청춘들한테는 굉장히 설레고 자기와 같은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돌에서 아이들로 왔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꾸로 그래미 같은 경우에는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거는 여성 청소년들이 중심으로 구성된 특정 장르라는 생각들이 아직도 강해요. 근데 그런 점들이 오히려 희망과 또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저는 전 세계적으로 팬덤이 굉장히 강력하다고 보고 사실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그 K-팝 데몬 헌터스에는 상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지만 사실 주류 음악에서는 잘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K-팝 데몬 헌터스가 딱 나오니까 팬들이 약간은 굉장히 흥분의 도가니로 가는 거죠. 아, K-팝이 이렇게 제대로 구현한 애니메이션이 나왔구나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열광된 지지가 있었다는 것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보편적인 어떤 재미와 메시지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일반 라이트 팬덤이 되는 분들이 같이 지금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분 좋게 얘기하지만 아직 K-팝은 상처가 있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팬들이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저는 이 K-팝 데몬 헌터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세계적으로 돈이 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팬들이 좀 많이 속상해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박평론 의원 어떻게 연고를 발라야 되나요? 듣는 상처에? 아니 근데 정말 우리가 궁금한 건 우리는 부심이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제일 궁금한 거는 정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일본이나 또는 중국이나 뭐 동남아 다 우리 K-팝을 하나의 마치 비틀즈의 그 열풍을 받던 것처럼 그런 훌륭하고 대단하고 또 지속될 수 있는 장르로 보나요? 아니면 아직도 우리가 그래미를 못 받아낸 것은 좀 아직도 한국이라고 하는 그냥 특정 장르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건가요? 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후자 쪽에 사실은 아직 가깝고요. 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김원식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여성들이 주로 소비층이 되는 그것도 어린 여성들이 주로 소비층이 된다는 그런 편견 같은 게 사실은 아직 남아 있고 그리고 음악 스타일 자체도 이제 뭐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장르의 혼합이다 보니까 이거를 도대체 뭐라고 정의해야 하냐라고 아직도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해외 플랫폼에서는 K-팝이라는 장르를 따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정의할 수 없다는 거에서 오는 기존의 이제 기성 세대들의 좀 불만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서브컬처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위 문화로 이제 치부되는 경향들이 좀 있어서 아무리 이제 BTS나 블랙핑크, 뭐 NCT 이런 그룹들이 활약을 하고 있다고 해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생각만큼 지지를 못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같은 나라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일본은 원래 아이돌 문화를 먼저 갖고 있었던 나라고 그 나라의 거를 우리가 수입을 해와서 오히려 역수출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적 반향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간과해서는 안 된다. 라는 또 작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약간 좀 첨언을 드리면 이게 결국에는 문화라는 거는 30년 주기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사실 SM 엔터테인먼트가 1995년에 생겼어요. 사실 K-팝의 원형은 다 거기서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결국에는 세대 문화거든요. 저는 문화인사는 그렇게 보는데 K-팝 데몬 헌터스를 왜 눈여겨봐야 되고 K-팝을 왜 눈여겨봐야 되냐면 이 세대가 결국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런 음악 장르가 탄생을 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분위기는 결국에는 K-팝으로 옮겨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주목을 하고 이걸 의미 가치를 어떻게 부여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마크롱 대통령도 이수만 전 SM 엔터테인먼트 창업자를 만나서 또 담소를 나누고 K-팝의 위대함을 또 인정하는 것, 또 프랑스의 이 팬들이 지드래곤에 열광하는 거 우리 또 봤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는 또
이미 지금 전 세계적으로 흡수되고 있다, 스며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자 캐대언 또 음악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허남웅 평론가의 눈에 귀에 네네. 쏙 들어온 어떤 좀 인상적인 곡이 있다면요. 저는 아무래도 좀 헌트릭스가 부른 골든? 그게 처음에 이제 그런 영화를 만들거나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만약에 그것이 이제 음악과 관련한 작품이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곡이 이 보는 이들에게 얼마나 어필을 하는지가 그 영화가 애니메이션이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골든이라는 이제 그 노래가 초반부에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미 딱 보면서 이 노래 너무 좋다. 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그 다음 곡들도 있을 텐데 그 곡들은 또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연출력이라는 것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좀 어필할 수 있는 힘을 언제 딱 출발을 해서 끝까지 끌고 가느냐. 네. 그런 점에서 저는 골든이 가장 귀에 들어왔습니다. 이름도 골든입니다. 네. 비쌀 수밖에 없었고 또 네. 값질 수밖에 없는데 자 우리가 귀한 건 조금 아껴두고요. 박혜빈 평론가하고 그 이야기부터 좀 해야 돼요. 아까 그 이야기 하셨는데 Your Idol.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돌이라는 표현이 또 한글 가사도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조금 어떤 노래인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이 노래는요, 저승사자들이죠. 네, 그러니까 사자 보이즈라는 이름을 한 이 아이돌 그룹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들이 사실은 악귀예요. 악귀들이 이제 모여서 아이돌 그룹 만드는데, 이 아이돌 그룹 만든 이유가 너무 예상을 초월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홀리기 위해서, 네, 우리도 아이돌 그룹이 돼서 세상을 정복하겠다. 나쁜 기운을 퍼뜨리겠다. 이런 건데, 이게 너무 재밌는 이유가 이제 아이돌이 저승사자에 이제 외피를 하고, 이제 그리고 콘서트 문화를 향유하는 그 사람들의 그 집단 좀, 뭐랄까, 굉장히 좋은 의미의 사실은 관계인 건데, 네. 그걸 이제 악하게 활용하는, 네, 그게 사실 감독이 얘기하고 싶었던 바와 좀, 그렇군요. 네, 통하는 바도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담고 있다는 점이 사실 이 노래가 아주 재미있게 들어올 만한 소지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김에 조금 들어볼까요? 네. 네. 자, Your Idol, K-pop 데몬 헌터스에 등장하는 곡이고, 네. 네. 이게 이제 그 만들어진 보이그룹이 부르는 노래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보이그룹의 이름이? 사자 보이즈. 네. 네. 자, 아니, 근데 참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도 들었던 생각이 허평론가님도 네. 이 노래도 들어보셨죠? 그럼요. 상당히 이게 잠깐만 들어봐도 네네. 한두 소절만 들어봐도 귀에 쏙 꽂힌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소다팝 같은 경우도 이렇게 듣고 나면 계속 너의 소다팝 이 가사와 그 운율이 계속해서 귀에서 안 떨어지거든요. 네. 결국에 중독성이 있다는 얘기고 중독성이 있다는 건 영화로 치면 계속해서 보고 싶다라는 것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캐대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 높은 인기를 차지하는 것도 한 사람이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보기 때문에 굉장히 장시간으로 인기를 끄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인 거죠. 네. 제가 좀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박평론가님께 아니 이런 좋은 노래면 네. 우리 K-pop 가수들을 줘서 좀 부르게 하지. 그러면은 미국 시장이든 진출이 더 활발하게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또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이 곡들이 형식적으로 뭐 굉장히 독특하거나 한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보다 보면은 좀 더 이제 웅장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뭐 저승사자 같은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니까 좀 더 웅장하거나 하는 코러스 같은 것들이 좀 강조되긴 했는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사실 굉장히 형식적으로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왔던 K-팝의 형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들이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거는 사실 서사가 뒷받침돼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앨범으로 하나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노래가 어느 부분에서 어떤 장면에서 활용되었는지 알고 그리고 K-팝도 사실 세계관이라는 네. 걸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분야이니만큼 그 세계관이 확실하게 잡혀 있고 서사적으로 완성도가 있기 때문에 이 노래들이 모두 함께 인기를 끌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말씀 저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안 보신 분들은 K-pop 데몬 헌터스 네. 보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엄청난 열풍을 모으고 있는 K-POP 데몬헌터스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박희아 음악평론가, 허남웅 영화평론가, 김원식 문화평론가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평론가님, 무엇보다 이제 또 우리가 좋은 작품을 만나면은 또 수상을 할까, 어떤 또 그렇죠. 상을 받을까 궁금한데, 일부에서 이제 허남웅 평론가께서 골든이라는 곡이 참 좋다는 말씀 주셨는데, 네. 아카데미상은 또 주제가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뭐 일단 출품은 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네. 아카데미 작곡상이든 주제가상이든 네. 가능성 얼마나 됩니까? 항상 이런 수상 가능성을 물어보신 질문들이 가장 어려운데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번에는 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당연히. 근데 이 곡 자체가 워낙에 화제가 많이 돼가지고 이런 거에도 또 점수를 실어줄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게 사실 상을 받지 않더라도 그 시도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너무 좋은데 사실 되게 저는 의미가 있고 또 가능하다는 걸 조금 높게 이제 점쳐주고 싶은 이유가 최근에 정말 안 될 줄 알았는데 한국 뮤지컬이었던 어쩌면 해피엔딩이 또 수상을 그렇습니다. 했어요. 이게 토니상을 받았죠. 네, 토니상이라는 건 사실 주변에서 뮤지컬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토니상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엄청난 상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가능성을 무조건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수상 관련한 안테나 김원식 평론가한테 가봅니다. 자, 그러면 아니, 왜 어려운 질문을. 곡도 곡이지만 허평론가께도 여쭤볼 겁니다. 이제 넷플릭스의 작품들도 아카데미상 수상 대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자, 아카데미나 골든글로브의 애니메이션 부문이 있습니다. 자, 네. 수상 가능성은 일단 수상 가능성 전에 후보될 가능성은 100%라고 생각을 하고요. 후보 이후에 저는 수상 가능성도 이제 충분히 있는데 일단 골든 같은 경우는 이게 이재가 작사 작곡 가창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론 아까 이제 배급 제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에서 했지만 결국 우리나라에 상작자가 상을 받게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굉장히 기쁘게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사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K-POP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하면 대개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작품에만 등장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K-POP 팬들은 현실에서 스토리텔링을 써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카데미에서 주제가상을 받는 것도 지금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캐대언의 팬들이 이 상을 받기까지 굉장히 스토리를 써나갈 것이다. 저는 상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스토리를 써가는 과정이 더 소중하고 그걸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수상은요? 수상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허평론가님, 근데 네네. 아직까지 우리가 뭐 이제 시간은 또 더 남아 있으니까 근데 네네. 딱히 경쟁자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경쟁작이 아주 없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주제가상에만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저는 장편 애니메이션 부분에 캐대언이 이제 수상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할리우드도 그렇고 이제 할리우드 영화 그리고 이때 미국 어떤 콘텐츠에 한정해서 말하자면 한국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그게 굉장히 좀 새롭거나 힙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요. 특히나 이제 이 캐대언이 제가 장편 애니메이션 부분에서 수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점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승전도 그렇고 보통 아카데미에서 수상하는 작품들을 보게 되면 미국적인 요소를 어떻게
새롭게 보이게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뮤지컬이라는 장르는 전형적인 미국의 장르였어요. 근데 그런 미국의 장르를 가지고 새롭게 접근을 했다는 것. 그렇다면은 이것은 애니메이션 부분에서 장편 애니메이션 부분에서 수상할 수 있는 굉장히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것이 바로 좀 이 K-팝도 그렇고 또 한국적인 것이 주는 호감도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독특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도 상당히 저는 경쟁력을 가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어쩌면 해피엔딩도 보면은 한국이라는 요소, 맞아요. 또 로봇이라는 것도 들어갔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네. 더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데, 허평론가님, 네. 이 K-팝 데모넌트스가 이제 물론 해외 자본입니다. 네네. 그렇지만 한국을 정말 한국의 문화, 한국적인 것을 네네네. 널리 알렸다. 라면, 그렇죠. 또 과자 매출, 네네네. 이런 부분, 또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뭐 세계적인 도시입니다만 그렇죠. 다시 한번 이걸 통해서 더 주목받는데 맞아요. 상당히 긍정적 영향이 기대가 되는 거죠. 기대가 되고요. 예전에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관광청에서요, 우디 앨런 감독에게 로마를 배경으로 영화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탈리아 영화 제작사가 아니라 관광청에서.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영화라는 것은 공용의 언어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그 즐기는 콘텐츠예요. 그 콘텐츠가 성공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영화만 보는 것에 끝나지 않고 영화 속에 들어가 있는 배경을 찾아간다든지 먹거리가 있는 것을 찾아서 사서 먹는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캐대원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장소가 나오고 우리 또 거기 캐대원에 나왔기 때문에 새롭게 보이잖아요. 해외 관객들에게는 또 훨씬 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단순하게 애니메이션 한 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음악적인 부분에서도 크게 히트를 하고 있죠. 아마 이 작품을 보고 한국에 오는 그 관광객이라면 영화 속에 나왔던 장소들을 계속해서 따라갈 것이고, 야, 우리도 사우나 하자라고 해서 갈 것이고, 한약도 사자라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점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우리의 것을 또 해외로 알리는데도 이 K-팝 데모넌트스가 충분한 또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또 좋은 생각이 들면서도 김문식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또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왜냐하면 돈은 소니와 넷플릭스가 벌고 우리는 그냥 기분만 좋아지는 거 아닌가. 약간 좀 이런 뼈아픈 또 대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문제로 또 지적될 수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뭐 우리가 아까 이제 말씀하신 IP를 갖느냐 마느냐, 뭐 저작권 문제를 이제 지적할 때는 좀 뼈아플 수도 있겠죠. 근데 넓은 범위에서 봤을 때는 범이라는 단어를 쓰면 뭐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넓은 범위에서 K 콘텐츠라고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사실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얻어 걸렸어요. 왜냐하면 한국을 홍보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이렇게 한국을 묘사해 주세요라고 주문 제작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그 해외에서 바라봤을 때, 아니면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몰입을 할 수 없는 오히려 역작용이 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의 그런 이제 관점만이 아니고 약간의 어떤 객관적인 시선으로 교포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한국계라고 표현이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의 작업이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나리 같은 작품도 마찬가지로 한국계 교포가 만든 작품이었기 때문에 또 한국의 어떤 정서나 이런 것들을 외국인들 시선에 맞게 또 융복합을 했던 측면이 있고, 이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경우에도 매기강 감독이 어린 시절에 한국에서 살았고 또 그 중간에도 자주 한국을 방문하면서 그런 정서들이나 감수성들을 익혔기 때문에 이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따로 또 연구를 또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교포 또 그분들의 그 후손들이 더 이제 노력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지, 이걸 우리가 저작권을 갖고 있느냐 마느냐는 너무 지엽적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차후 논의해야 될 거는 이런 콘텐츠를 만들 때 우리는 K-팝 데모넌트스의 이제 잘한 점과 또 부족한 점을 어떻게 수용할 건가, 여기에 논의의 초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 부분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건데, 실제로 이 K-팝 데모넌트스를 보면은 K-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령도 나오고 아까 이야기하셨던 그 사자 보이스, 유어 아이돌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그런 캐릭터도 등장하고 또 테마라는 소재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방금 전에 김원식 변호사가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 문화를 보는 것도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드네요. 네. 실제로 이거 소비자들에게도 그런 시선이 필요한데 그런데 저는 그에 앞서서 창작자들의 시선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어쨌든 창작물이 있어야 소비자들도 소비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전관계가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지금 K-팝 산업 자체가 아까 이제 제가 이미 뭐 뱀파이어도 있었고 뭐 마법소녀도 있었어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한 차례 지나가고 나서 지금 너무 뻔한 것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상향 평준화가 된 상태라서 그래서 모든 퀄리티는 높아졌는데 질적으로는 너무나 향상되었지만 오히려 거기서 이제 답보되고 있는 지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콘텐츠,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생산해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작자들이 많고 그리고 소비자들도 조금만 뭐 하면은 이제 쇼츠 같은 걸로만 소비를 하고 음악 자체를 소비하지 않으려는 경향들이 생기다 보니까 다들 좀 동력을 잃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캐대원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또 발상의 전환이 가능하구나. 그리고 형태적으로 새로운 걸 또 취할 수 있구나라는 좀 동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게 K-팝, 또 다른 K-팝, 새로운 K-팝 이렇게 좀 변형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마치 이제 우리가 영화 트랜스포머라는 것처럼 하나의 네네. 새로운 형태가 중요한데 그렇죠. 화평단님 그래서 이제 K-팝이면 K-팝대로 우리는 정상에 있는 것인가. 네네. 근데 정작 영화 산업으로 좀 눈을 돌려보면 네네. 최근에 또 극장 잘 안 가거든요. 또 그렇죠. 한국 영화가 한참 인기를 얻었던 지점과는 조금 오래됐죠. 또 온도차가 있거든요. 이건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요. 그러니까 극장을 찾는 관객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 이유 중에 이제 그 두 가지 큰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극장 상영료가 너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그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러니까 많은 돈 들이지 않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어떤 문화생활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극장에서 영화 한 편 보려고 하면 거의 2만 원 돈 한 편당 그럴 돈이 이제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큰 영화, 블록버스터 영화, 기대작들은 관객들이 보게 되잖아요. 근데 독립영화라든지 작은 규모의 영화들은 이 돈은 2만 원이나 주고 봐야 될까? 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 거기서 생기는 문제는 뭐냐 하면 보통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처럼 돼야지 생태계가 굉장히 이제 안정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부 구조가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는 영화들은 몇 편 등장하지 않고 다수의 작품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못 받고 실패하게 됐을 때 생태계가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캐대언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만든 것은 아니지만 한국적인 것을 이렇게 다룰 수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거기에 걸맞은 콘텐츠가 나왔을 때 이것이 이렇게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면서 한국적인 것의 입체성을 좀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캐대원 열풍이구나. 하지만 실제로 한국 영화계에서 제작되는 영화가 별로 없어요. 한국의 주요한 제작사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지 살아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새로운 기획보다는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기존의 어떤 성공했던 영화들을 답습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탈출구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 우리 한국 영화 산업부터 살리고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한국 영화에 대한 어려움이라든지 진단이라든지 이제 해결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그것이 좀 빨리 이루어져야지만 이런 캐대언이 나왔을 때 이런 캐대언과는 또 다른 한국적인 작품을 좀 전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꼭 자본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 우리가 우리 영화계가 소심해지고 안전적으로 더 추구하는 경향. 대표적으로 지금 코로나 국면 이후에 많은 나라들은 좀 영화 시장이 회복됐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더딘 이유는 뭘까요? 사실 이제 앞서서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뭐 1000만 관객 돌파하는 영화라는 그런 기준이 어느 순간 생겨가지고 대형 블록버스터형 영화만이 마치 우리 영화를 혹은 이제 영화계를 살리는 그런 것처럼 인식되는데 이게 사실 멀티플렉스형 영화잖아요. 근데 그게 코로나19 전에 이미 일반 관객들은
마음이 떠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영화관에 가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을 보내고 또 그 가족과 지인들과 이제 보낼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면은 스크린을 장악을 하고 계속 릴리즈를 해서 억지로 그 흥행 포인트를 채우는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 필요하셨죠. 근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 라고 하면서 이제 엔데믹이 된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영화를 하니까 너무 비용이 비싸진 데다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적고 콘텐츠 관점에서는 OTT와 별다를 거 없거나 아니면 떨어지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안 가게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쌓여있던 영화들은 재고떨이 하기에 바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미 트렌드에 맞지 않아서 안 가게 되고 그러니까 투자금을 회수 못하니까 새로운 작품을 투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지만 영화계는 여전히 흥행 작품 대규모 작품, 특히 이제, 대형 스타라든지 인기 감독들을, 흥행 조합을 해가지고 만드는 영화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회복이 안 되는 상황이 됐죠. 근데 최근에 노이즈라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손익분기점이 100만 병밖에 안 돼요. 공포영화는 사실은 원래 수요자가 굉장히 적은 상황에서 100만을 넘게 되면 지금 한국 역사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영화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 영화를 아무도 예측을 못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예측을 못하는 중소영화들이 어쨌든 지금 싹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이런 사례들을 좀 모범 삼아서 제작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시니어 감독들이 많이 이제 진출하고 네. 아까 박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새로운 어떤 장르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접목시키면 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좀 더 저돌적으로 또 도발적으로 또 실험적인 그런 무서운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 아까 우리 허평론가께서 강조해 주셨는데 박 평론가님 이게 K-팝도 걱정이 됩니다. 네. 지금 뉴진스 사태도 있고 맞아요. 또 방시혁 의장의 사법 리스크도 지금 도마 위에 올라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괜찮은가? 다 7명의 전사들이 제대를 하긴 했지만 BTS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도 궁금해지고요. 그쵸. 아미들도 많이 궁금해할 텐데 지금 K-팝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축적돼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SM과 YG 그리고 JYP라는 이제 3대 체제에서 하이브까지 이제 4대 체제로 넘어오면서 그 사이에서 시장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팬데믹 상황도 있었고 그러면서 한국에서 전혀 이제 공연으로 그러니까 뭐 해외도 마찬가지고 해외까지 공연 수익을 낼 수 없었던 이제 회사들이 앨범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도들을 하면서 거기서 약간 그 불공정 사례로 볼 수 있는 이제 행태들도 조금 나온 적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한 굉장히 복잡한 환경이 네. 됐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악의 질이 상향평준화는 되었지만 거기서 새로운 게 더 이상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 있고요.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조금 침체가 되어 있는 상황은 맞는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실 팬들은 너무나 노력해주고 있고 시장을 충분히 굴러갈 수 있게 노력해주고 있는데 이제 창작자 그리고 제작자들이 이제 자본에만 이제 너무 매몰되지 않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을 버는 것에만 너무 매몰되지 않고 좀 다른 방향으로 좀 더 자신들이 그 소비자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이제 컨텐츠들을 양산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고민을 이제 함께 풀어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혜식 변호사 어떻게 보시는지 네. 대형 기획사가 좀 내부적으로 삐거덕대는 모습. 네. 사실은 저는 방시혁 의장이 2022년으로 기억하는데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K-팝의 위기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위기는 뭐냐면 핵심은 이겁니다. 코어 팬덤보다는 라이트 팬덤을 많이 확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박평광님 말씀하신 성장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라이트 팬덤이라는 건 이제 가벼운 팬들이 많이 이제 늘어나야 된다라는 건 수익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은 경영의 위기다라는 거죠. 사실 BTS 같은 경우도 빅히트에 소속돼 있습니다만 우리가 열광했던 게 중소돌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획사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역량 있는 그런 아티스트들이 성공해야 된다는 팬들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이브로 큰 거거든요. 근데 하이브는 지금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경영의 리스크가 엄청 크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 K-팝이 주가와 연관돼야 되는지 사실 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팬들이 있기 때문에 케이팝이 있는 건데 그거를 지금 도외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보게 되면 아주 이상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요. 사실은 케이팝을 모델로 했지만 거기에는 케이팝이 아닌 게 들어있습니다. 뭐냐면 뭔가요? 그 헌트릭스가 미국의 에이전시 개념으로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소속사가 있으면 거기서 육성 발굴됐기 때문에 소속사의 지시 명령을 듣잖아요. 근데 헌트릭스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에이전시와 대등한 관계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기획을 하고 노래나 퍼포먼스 자신이 창안을 해가지고 무대도 그렇게 꾸미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상적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뉴진스 사태도 있고 휘브티피브티 사례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현행 법적인 체계는 소속사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법관이 신뢰관계가 훼손됐을 때의 문제가 뭐냐라는 걸 깊이 고민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연미권에서는 신뢰관계가 깨지면 계약이 파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수용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케이팝을 굉장히 뭐 좋게 평가를 합니다만은 이런 구조적인 대등한 관계에서 아티스트가 활동할 수 있는 토대가 없기 때문에 자칫 5세대에서 새로운 변곡점을 발생시킨 뉴진스가 지금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은 경영의 위기다. 이거는 네. 반드시 해소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우리와 같은 그런 계약 시스템이 아닌 것을 네. 드러냈다면 왠지 좀 우리의 이 운영 또는 이 아이돌 육성 시스템은 약간 꼬집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사실상 K-팝의 인기를 끌었던 거는 우리가 또 그러니까 한국 내부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이제 해외에서도 지적하는 그 연습생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어쨌든 그 시스템이 간과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네. 그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졌을 때 그 아이돌들이 갖고 있는 실력이라던가 이제 여러 가지 매력 포인트들이 이제 굉장히 빛을 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실은 팔았고 그리고 그걸 소비하는 팬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해외에서 사실상 팔렸죠. 네, 좀 적나라하게 말하면은 그게 이제 팔렸던 거고 그런 면에서 있을 때는 이 시스템을 만약에 정말 걷어낸다? 그랬을 때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네, 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30년 동안 이제 우리나라의 케이팝을 지탱해온 근간인 만큼 이 시스템을 흔들었을 때 또 어떤 문제가 있을지 그리고 꼭 그게 여기서 흔드는 게 맞는지 옳은지에 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제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건 아닌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회적으로 고민이 필요하죠. 부분에 알겠습니다. 약간 좀 덧붙여 네.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K-팝은 진화하고 있고 저는 BTS와 블랙핑크가 굉장히 그래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정 정도 연습생 시절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개별 활동과 완전체 활동 오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기획형 아이돌과 자유로 아이돌이 용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BTS와 블랙핑크가 앞으로 활동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K-팝의 분수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K-팝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K-팝 데몬 헌터스 열풍을 이어서 이제 우리 K-팝 또 우리 한국 문화 계속 또 승승장구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에 가장 좀 역점을 두고 또 개선해 나가고 해야 될지 짧게 한 1분씩 한 말씀 들어보고 토론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먼저 허평론가님께서 말씀 주신다면요. 지금 K-팝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그 K-팝 쪽에서는 새로운 인물군 또 그리고 그것을 끌고 가는 또 인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 영화계 같은 경우는 뭐 물론 뭐 박찬욱, 봉준호, 뭐 홍상 이창동 감독님 다 잘 만들고 있지만 사실 그 뒤에를 잇는 세대들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을 하지 않고 있어요. 거기다가 제가 이렇게 젊었을 때는 유승환 감독 같은 경우는 20대 때 또 데뷔를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20대가 아니라 30대 후반에 데뷔하는 것도 굉장히 좀 힘든 그 한국 영화계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면 굉장히 산적한 문제들이 많은데 이 산적한 문제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영화 그리고 새로운 어떤 인물군, 감독군, 또 창작자의 출연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 아마 캐대언이 주는 것도 그런 새로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한국 영화계에서도 그런 좀 새로움을 추구할 수 있는 인물이라든지 콘텐츠가 굉장히 절실하다라고 평가하고 싶네요. 네, 김병동님. 네, 사실 저는 뭐 제가 똑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K-팝 데몬 헌터스에는 저승사자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스티브 우먼 파이트
캐릭터의 그 몽경이라고 하는 범접이 만들었던 뮤직비디오에도 저승사자가 나와요. 그런데 저승사자의 본래의 어떤 철학적인 내용을 잘 살린 거는 사실 몽경이라는 뮤직비디오입니다. 원래 저승사자는 선과 악이 아니고 중간 매개자거든요. 그런데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는 악령의 어떤 이미지로 나와요. 근데 아무도 지적을 하지 않아요. 그럼 결국 우리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공부하고 그걸 어떤 외국에서 다뤘을 때 이런 부분도 있고 원래는 이겁니다라고 이제 상호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문화에 대해서 잘 공부하고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다. 뭐 이런 네. 생각도 해봅니다. 박평원께서는 어떻게? 네, 저는 진짜 딱 한마디 그냥 요약하면은 팬들을 소중하게 알았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 소비자들이 단순히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취향을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되고, 지금처럼 막 케이팝, 예를 들어 케이팝 같은 경우는 팬 사인회 횟수를 늘려가지고 팬들에게 앨범을 파는 게 아니라 이 팬들이 그걸 사고 싶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한 장의 앨범을 사더라도 그거를 버리지 않고 가치 있게 갖고 싶을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좀 부여해줄 필요가 있어서, 이게 뭐 소속사들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아름답게만 이제 포장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앨범이라는 거에 본래 기능에 집중해야 돼요. CD라는 거, 음악이라는 거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네. 해서 어쨌든 팬들의 취향을 존중해야 한다. 그런 얘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K-팝은 음악으로 승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허남웅 평론가가 사랑한다고 했던 그 곡입니다. 바로 이 골든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노리고 있는 골든인데, 박 평론가님, 네. 지금 각종 차트에서도 단연 돋보입니다. 이 네. 골든 어떤 부분에 주목하며 들으면 좋을까요? 네, 이 곡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케이팝의 핵심은 성장이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이 곡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 곡을 사실 처음에 부를 때만 해도 이 룸이라는 캐릭터가 자신이 악령이라는 걸 감추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걸 최종적으로 부르게 된 클라이막스에 부른 순간에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게 되거든요, 온전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알겠습니다. 성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토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 골든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무리하겠습니다.